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광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람이 몇 살이 되면 오줌을 가릴까요? 되게 빠르시군요. 맞습니다. 만 2살, 4살 그 사이에 이제 가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성취한 능력을 중년 40대 불혹이 돼가지고 서서히 방광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 참 불혹이라는 말 반대로 휩쓸리게 되죠. 네,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또 가면 폐경진하면서 지천명이 돼서 이제 자식들 좀 웬만큼 커서 지가 상황도 알고 그래서 이제 나도 주위도 챙기고 나도 챙기고 싶은데 그때 딱 보니까 방광이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고 또 심할 때는 그게 거의 사회생활 못할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광과 관련된 증상들은 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바지 내리려고 그러는데 뭐 바지 내리기 전에 소변을 흘린다든지 또 화장실 가서 다시 화장실에 무슨 고무줄을 묶어놓은 것처럼 다시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 또 웃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웃을 때 소변 흘릴까 봐. 네. 지금 여기도 뭐 그 정도까지 있는 분이 한 10명 중에 한 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여자들은 이제 주로 요실급이나 과민성 방광으로 나타나고 남자들은 이제 주된 질환이 전립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유머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좀 뭐 재밌는 얘기가 없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기저귀의 어떤 시장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용 기저귀는 떨어지고 성인용 기저귀의 판매가 조금씩 증가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인구 구조나 그런 걸 따라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으로 가는 사회고 일본은 고령 사회입니다. 이미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들 기저귀를 시장을 앞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도 조만간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기저귀 시장까지 변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배뇨 장애가 증가할까? 그건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것이 노화입니다. 노화. 네. 방광의 노화, 또 요도의 노화, 방광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노화되면 방광이 불안정하고 요도도 잘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배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노화하면 말이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몸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텐데 요즘은 어떻게 노화를 구분하냐면 성공적인 노화하고 병적인 노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성공적인 노화는 그럼 뭐냐? 성공적인 노화는 우리 장기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죠. 그럼 결국 수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인구 수명이 조만간에 이제 100세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명하고 각종 장기의 수명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가깝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평균 수명하고 조직의 수명하고 가깝게 노력하는 것. 그래서 뭔가 평균치보다 나아지는 것. 그게 이제 성공적인 노화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저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는데 아주 병적인 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담배 태우시지, 술 드시지, 또 많이 드시지, 저처럼. 그래서 그런 식생활이나 또 운동 안 하는 것,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방광뿐만 아니고 모든 장기들이 더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오늘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듯 싶습니다. 이 배뇨장애는요, 어떻습니까? 남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 네, 맞습니다. 역시 아침마당에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시군요. 네,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네, 여성들은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비교해봤더니 전체 성인 여성 12%가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성들도 혹시나 해서 조사해봤더니 거의 12%, 10%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전체 통계가. 그리고 요실금 보면 요실금은 한 40, 50대는 남성이 한 5%. 그리고 70대쯤 되면은 여성이 한 50%, 남성은 30% 전후. 이렇게 엄청나게 남성도 여성에 못지않게 꽤 많은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 환자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부님들이 꼭 병원에 가실 때 우리 바깥분한테 물어보고 혹시 무서워서 못 가면 잘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요실금은 말이죠. 이런 과민성 방광이든 전립선 비대증 이런 여러 가지 방광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뇨 증상, 방광 증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말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과민성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가면은 다시 돌아서 가고 싶습니다. 또 남은 것 같고 또 기침하면 소변 흘리고 또 화장실 갔다가 팬티에 흘리기도 하고 또 밤에 깨서 소변 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불편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불편해하는 것이 뭐냐면 빈뇨 세 가지인데 빈뇨 그리고 야간뇨 그리고 급박뇨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뇨하고 급박뇨가 더 강력하게 피곤한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을 또 제가 어렵게 했죠.
빈뇨는 뭐냐면 자주 보는 거죠. 되게 그 쉬운 말인데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도대체 빈뇨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 봐야지 내가 빈뇨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하루에 한 8번 이상 그쯤 봤을 때 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뇨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급박뇨입니다. 급박뇨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은 설거지 하고 나오셨나요? 네. 아, 역시 부지런하시고. 이 여성분들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아침에 설거지 해놓고 전화 통화하든 그럴 때 소변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통화 다 하고 설거지 끝내고 화장실 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급박뇨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급한 거죠. 안 그러면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실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급박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야간뇨인데, 야간뇨는 뭐냐면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서 소변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또 기준을 말씀드려야죠. 이제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하루 저녁에 2번 이상 안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2번이 기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야간뇨는 말이죠. 어떤 노인의 특성 때문에 생기냐면 우선은 어떤 다른 약을 드셔서 뭐 생길 수도 있는데 비뇨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연세가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신체 조직들이 어떻습니까? 신축성이 없어지겠죠.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소변량이 나와도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야간뇨가 되는 건데 또 그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야간 단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 단뇨는 뭐냐면 우리 몸은 정말 아주 경이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뭡니까? 잠을 자면서 아주 완전히 릴렉스 돼가지고 그 사이에 그 틈에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소변 양이 만들어지는 양이 적어야 되죠. 근데 이게 그게 망가진 겁니다. 네. 그러면 밤에 소변량이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있겠죠. 그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근데 연세 드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비뇨기과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남성 갱년기가 되고 또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소변이 나오는 걸 억제하는 잘 때만 그게 이제 밤에 증가되는 건데 그 작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살짝 고장 나면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방광이 제 아무리 정상이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죠. 네. 그래서 야간 단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부요로 증상은 왜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 비롯해 가지고 과민성 방광 그리고 여성에서 제일 많은 게 염증입니다. 방광염이죠. 급성 방광염.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우리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부요로 증상 중에
증상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증상, 다른 질환인데 위험한 질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방광에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석이 있다든지, 그리고 요도에 협착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 신경의 이상에 의해서 방광이 제대로 아주 적정하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자의로 해석하고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주 극소수의 이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하부요로 증상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부요로 증상이 있으면서 혈뇨가 있는 것입니다. 혈뇨, 그리고 열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방광염인 줄 알고 치료하는데 재발이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런 것들이 위험한 사인입니다. 혈뇨가 위험한 건 뭐냐면 저희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혈뇨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게 빨갛게 내지는 뭐 피덩어리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길쭉하게 뱀처럼 나온다든지 그런 혈뇨가 있고, 그냥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검사할 때만 나오는 그런 이제 현미경학적 혈뇨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제 역시 피가 많이 왕창 나오는 그런 그 증상이겠죠. 근데 간혹은 그냥 현미경적 혈뇨만 나오는 분도 문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이제 그 과민성 방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이제 치료를 했는데 과민성 방광을 치료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광에 혹시 지금처럼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는데 이게 방광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나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방광에 있는 염증이 쭉 위로 타고 올라가서 콩팥, 신장에까지 염증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 덩어리에 염증이 생겼다는 건 혈액 안에도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의 작용이 아주 수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폐혈증 이런 것하고 이제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분이 뭐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발하는 염증입니다. 재발하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 안에 이상한 것, 어떤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광 증상이 조정이 안 돼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게 뭐 타조알 같은 게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분을 수술을 했더니 이런 결석들이, 방광 결석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이런 거 보여드리면 저 다음 주에 아마 저 그거 아니냐고 쫓아오는 분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다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공평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많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네, 방광입니다. 방광 같이 생겼죠?
자, 그러면 방광이 무슨 일을 할까요? 아, 역시 대단하네. 방광은 마치 엄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노폐물을 잘 쌓았다가 저 쓰레기 버리는데 분리수거해서 잘 버리고, 또 자식들 잘 먹여가지고 안전한 시간대에 또 방출해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게 하고, 뭐 물론 나쁜 엄마도 있죠.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런 엄마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병이죠. 그래서 방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너무 높게 그림을 그렸군요. 이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방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방광은 소변을 잘 어떤 시점까지, 결정적일 때까지 잘 간직해서 증상이 없이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역할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확실하게 내보내주는 것. 그게 방광의 역할이자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배뇨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크게 나누면 보관이 잘 안 되는 그런 장애가 있고, 또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방광이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지고 쥐어 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장애에 의한 방광이고, 또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래된 당뇨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방광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끔 방광 기능이 멀쩡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소변을 잘 간직하려면 어떻습니까? 요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가 완벽해야죠. 네.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게 요실금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지금 한 30명인데 계산이 빨리 안 나오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관장애입니다. 보관장애. 그러니까 방광이 작아지는 거죠. 보관장애인데, 이게 정상적인 방광이 이거라면, 방광이 소변이 차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집게를 열고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관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요쯤 됐을 때 소변이 마렵기 시작합니다. 아까 급박류 말씀드렸죠? 소변 마렵고 또 빨리 가고 싶고, 그 방광이 이렇게 작아진 거죠. 이게 과민성 방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배출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 이게 남성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죠. 남성 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딸들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난리인데 저는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뭐냐면,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좁아지면 소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방광이 피곤하죠. 똑같은 소변을 내보내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방광이 예민해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경질 부리는 게 전립선 비대증인 겁니다. 그러면 좀 세세한 질환으로 넘어가서 과민성 방광을 좀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과민성 방광은요, 이게 우리
주부님들 오시면 하소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 시작한 연령대가 이제 약간 이제 여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는 자식들도 웬만큼 이게 쥐어박으면 뭐 알아듣는 연령대 되고, 뭐 빠른 분은 이제 대학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나도 자아도 실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럴 때쯤 됐는데 이게 몸이 안 받쳐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하고 이제 진료실에 앉아 있어도 금방 소변을 보시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게 낯선 환경에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지하철 뭐 버스 이거 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을 정말 그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되게 특이한 그 방광이 예민해지는 그런 유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야 내가 이게 조금씩 그쪽으로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수돗물 틀어놓거나 이게 설거지 하려고 그럴 때 물 흐르는 소리만 들으면 방광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샤워할 때 그 물소리 들으면서 소변을 같이 보는 분도 있습니다. 심하면. 과민성 방광은요, 급해서 화장실에 막 가시잖아요. 이 화장실 의자에 안착을 하는 겁니다. 급박요실금은 안착하기 전에 소변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니면 활동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흔치 않은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간질할 때 그 간질이 아니고요. 방광의 조직의 그 사이사이 그래서 간질인 겁니다. 거기에 염증이 있어서. 그건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데 중년 이후의 여성 그리고 남성에서도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치료가 달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염, 급성 방광염인데 급성 방광염은 다른 점이 증상은 똑같지만 염증, 세균의 감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만 하시면, 사랑만 하시면 방광염증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남자분이 물론 왔죠. 이게 부인께서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할 때마다 사고가 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거는 남편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고 부부 생활을 하시게 되면 부부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요도 주위에 아무래도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민성 방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광의 크기가 작아지고 예민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민도를 떨어뜨리고 방광의 크기를 키워주는 것, 그런 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 정말 그거로도 조절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뭐 신경 조절 수술이나 뭐 방광의 크기를 키우는 수술이나 그런 것들도 정말 드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뭐 수술 이런 거 아침부터 뭐 그런 얘기는 뭐 사실 귀에 안 들어오시죠? 그거야 뭐 의사들 그냥 그런 거 할 거면 의사들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일반 분들의 관심사는 이제 어떻게 의사 안 보고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근데 그거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치료의 하나인데, 행동치료라는 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제분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잘 달래기를 했다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방광을 머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동치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1시간에 한 번씩 소변 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한 2주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런 분이 그 20분 그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변 마려운 시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일 하고 뭐 깊은 숨 쉬시고 뭐 숫자도 세든 또 뭐 예전에 아주 아름다운 뭐 사랑을 했던 기억 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저기 그 아내 바깥분하고 싸우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방광이 금방 반응 옵니다. 조금 예쁘게 보일 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행동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 하나 가지고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걸 하면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여성분들에서는 드물지만은 이게 소변을 참는 것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방광 기능이요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방광이 작아서 자주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소변이 차다 넘쳐 나오는 경우도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게 최악으로 가면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방광이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서 해야지 그 멀쩡한 방광을 계속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해야 되고, 또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소변을 참을 때 골반 근육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문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조여주면 방광이 조금 안정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참으면 잠잠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성격 급하시잖아요. 막 빨리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있던 장이나 뭐 골반 근육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방광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화장실 도착하기 전에 소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배에 여기 이제 장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에 복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남자를 그려놨네요. 2개를 그려놓을 걸 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복압보다 요도 집게의 압력이 떨어질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뭐 있습니까? 상상해보면 기침해도 그렇고, 뭐 계단 뛰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고, 뭐 기억을 하는데 정말 많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숙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은 정말 일상생활에 많은 위해를 끼칩니다. 심하면. 근데 이제 심한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활동적이고 어떤 분들은 정적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적인 분들 있잖아요. 막 에어로빅도 하고 뭐 에어로빅 강사도 하고 뭐 무용도 하시고 뭐 어디 가서 힙합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콱콱콱콱 바닥에 하면 복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요실금이 심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요실금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죠. 그 반대는 이게 뭐 우선은 의사하고 만나기 싫어서 아니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뭐 아니면 나이 들면 그러겠거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치료를 안 받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우선은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소변을 수시로 흘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도 주위 그런 회음부 그 부위가 항상 습하고 소변을 뭡니까? 자극적인 거죠.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이 소변이니까. 그럼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피부염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피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창궐을 합니다. 습하죠. 피부 약해졌죠. 아주 물 만났죠. 그러면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방광염이나.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천식 있으셨던 분인데 자꾸 이제 그 방광염 생기고 또 겨울에 이제 천식 때문에 기침하면 보가 불러가지고 소변 흘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염도 잘 생기고 또 그러다가 잘 그냥 치료하면서 지내셨는데 어떤 순간에 열이 펄펄 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수술을 했죠. 심하니까 수술해서 좋아지시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헛짓을 하고 5년 10년을 지냈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복합성 요실금의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노화 그리고 임신 출산 폐경 비만도 해당됩니다. 저도 뭐 아주 자유롭진 않은데 하여튼 그러면 그 중에서 임신과 출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임신을 하면 요실금이 생겨야 되냐? 그건 아닌 겁니다. 임신을 했을 때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 머리가 커가지고 산도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몸무게가 4.4kg 이상이라든지 아주 다산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정상 출산 그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과 관련해서 요실금이 생겼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출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애가 뱃속에 있어서 골반 근육에 스트레스를 줘서 골반 근육이 약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폐경이 아주 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여분의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축적되는 걸 막는 거죠. 저처럼 배에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걸 막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어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질점막이나 요도점막 약하게 합니다. 그럼 요도점막이 약해지면 방광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면 그럼 축적된 에너지가 비만을 일으키고 그럼 비만은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심혈관 질환은 뭐 전신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광에도 골반 근육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면 방광이 예민해지든지 요실금이 생기든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습니까? 요실금이 생기면 운동 잘 못하죠? 네. 운동 잘 못하면 또 살찌죠? 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두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우리가 돌고 돌아가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도 가능한 겁니다. 비만은 뭐 그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 자신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나는 어디 갔을 때 냄새도 나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불쾌할 수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만나기 싫습니다. 그냥 집에나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외부 활동 안 되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우울증 생기죠. 또 햇빛 못 쏘이잖아요. 그러면 폐경에다가 뼈도 약해지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골반 근육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방광, 요도, 질, 자궁, 직장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밑에서 받쳐주는 게 골반 근육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조였다 풀었다 해서 잘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골반 근육입니다. 근데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도가 약해지겠죠. 그 요실금이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항문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 변실금입니다. 그리고 질이 다른 어떤 입구보다 좀 넓잖아요. 넓으니까 거기로 이 자궁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직장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장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은. 그래서 그런 이제 골반 근육이 약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고, 또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근육이 약해졌을 때 우리 주부님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뭐냐면 별다른 증상 아닙니다. 이 밑이 빠지는 증상, 아니면 여기 밑에 허리, 엉덩이 바로 위쪽 거기가 뻐근하고 이제 아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느낄 수 있는 증상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골반 장기들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방광에 영향을 줘서 방광이 잘 배출도 안 되거나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또 변비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우선 골반 근육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골반 근육을 찾아야 되는데 여성의 50%는 잘 확인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가서 배우셔야 되고, 잘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항문을 조이는 거죠. 조이거나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하라 그러는데 참 그게 그 관념적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소변 볼 때 한번 될지 모르겠는데 끊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 줄기가 살짝 약해지는 그 느낌, 그게 이제 수축되는 걸 수 있고, 또 여러분 조금 뭐 입에 담기 좀 죄송스럽지만 이게 지하철 타든 뭐 이렇게 하든 조금 속이 불편하실 때 이 신호가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든 이제 그 참아가지고 참아낼 때 쓰는 근육, 그게 이제 골반 근육입니다. 근데 그 골반 근육을 찾아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허투른 근육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배에다 힘주는 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힘주는 거.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실금이나 이런 과민성 관광이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해서 좀 예방하거나 증상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완벽한 치료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변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변비를 조절하는데 이제 변비가 있으면 골반 근육
자꾸 이제 힘을 주니까 골반 근육이 피곤해져 가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 그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심하지 않은 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화장실 가서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고, 전반적인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에 준하면 되냐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틀에서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부님들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계시는 우리 그 남편분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전립선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임신을 위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놈이 임무를 다 하면 구석에 가서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임무를 다 하고 났는데도 자꾸 뭔가 이렇게 표시를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표시 내려고 하는 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우리 그 개구리 뭐 저기 싸울 때 뭐 자꾸 몸 커지게 하고 그런 거 상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서 소변을 못 보게,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찔끔찔끔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화장실 가면 옆에 사람부터 챙겨봅니다. 저 사람은 어떤가, 뭐 줄기가 어떤가.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뭐 저 수영하고 나서, 대학가에서 수영하고 나서 저 이렇게 누가 많이 나가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로망도 있지만 그런 추억들이 또 거꾸로 누구한테 내놓기 싫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남자분들 정말 그런 거 있어도 잘 안 오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주부님들이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자는데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꾸 깨죠, 같이. 피곤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나라도 편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셔야죠. 그건 아니고요. 걱정이 돼서 모시고 오셨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도 다른 그 이웃실금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생활 어렵겠죠. 어디 뭐 회사 가지고 회의하는데 저 잠깐만요. 갔다 오고. 이거 참 상상해봐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다음에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래 놔두면 그 소변이 잘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변이 잘 못 나가면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감염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광염이 생기든, 또 그 주위에 전립선에 지가 또 염증이 생기든, 아니면 또 신장까지 영향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든, 그래서 그런 염증과 더불어서 또 2차적으로 결석도 생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일이 또 어떻습니까? 드물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는 항상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아주 이게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게 그 시간상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 어디 뭐 조카 결혼 있어가지고 차대 들어가지고 막 내려가, 그 친척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맥주 먹고 막 신나게 뭐 노래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방광이 꽉 차는 거죠. 네. 그러면 방광이 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변을 거의 못 보는 지경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절로 빼내야 됩니다. 소변줄을 넣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이제 감기약이 또, 감기약,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감기약 드실 때 항상 말씀하셔야 됩니다. 조금 방광이나 요도에 영향이 적은, 이 요도를 쪼인다든지 방광의 기력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이 있겠죠. 네.
근데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 혹자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 두 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배다른 것도 아니고 저기 친척도 아닙니다. 전혀 달리 만들어진 놈이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 주위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방광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생기죠. 근데 전립선 암은 많은 수가 요도에서 먼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립선 피검사나 또 항문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립선 비대증 증상만 있어가지고 그거만 뭐 그때 이제 암 검사만 하고 그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닌 거죠. 증상이 없어도 한 번쯤은 50대나 이렇게 접어들면서 또 가족력이 있으면 그 전에 그 전립선 피검사하고 항문 검사 그리고 뭐 기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자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어떻게 그냥 평상시에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뭐냐면 우선은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술, 담배 끊으면 살이 찐다고 뭐 핑계 대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허투루입니다. 저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허투루인 거죠. 왜냐하면 담배 약간 살찌는 게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담배나 술은 어떠냐면 방광을 자극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담배는 방광암에 아주 알려진 제일 위험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비뇨기과에서는 엄청난 적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을 잘 드셔야 되겠죠. 이게 우리 주부님들도 그렇고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저절로 물을 무의식적으로 안 먹게 돼요. 그게 세상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 각종 부위에서 윤활유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면 기능들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뇨기과하고 관계 있는 게 뭐냐면 대장에서 물을 안 먹으니까 대장에서 물을 많이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변비입니다. 변비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방광 증상도 마찬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 방광 증상도 마찬가지고 그 대변 때문에 방광이 자극되기도 하고 소변 내려가는 길이 막히거나 이런 그 작용을 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광이 예민하면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술은 이미 말씀드렸고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것이 녹차. 녹차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전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에는 좋지만 여러분이 과민성 방광이 있든 전립선 때문에 전립선 증상이 있든 그러면 그거를 먹었을 때 증상이 악화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도 방광을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방광 예민한 분들한테 좋은 것들이 또 주의할 것들이 뭐 있냐면
커피나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광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맵고 짠 음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좋고, 또 이제 전립선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이제 좀 뒤에 나오는 감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분비의 환경이 바뀌는 것하고 노화가 가장 중요한데, 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둘 중에. 근데 그 내분비 환경 중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분들이 방광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내과에서 몇 감고 내기 누가 멀리 가나 내기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애들이나 이제 좀 커서 생각이 뭐냐면, 이게 소변발이 센 사람이 이게 좀 그 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부분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렸을 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연세 드셔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방광 증상은요, 엄청나게 그 어떤 사람을 괴롭히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괴롭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위에 집안에 가셔보면 어르신들 그 얘기 못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어떠냐면, 주부님들 다 포함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가족 생각입니다. 가족 생각. 내가 또 입원을 해가지고 또 이게 뒤치다커리하고 그러면 자제분들 고생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 어르신들은 슬픈 겁니다. 연세 들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참으면 참을수록 가족들이 고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변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불에서 냄새 나고 그러면 가족을 생각하기 위한 일들이 오히려 가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가족을 떠나서 제일 첫 번째는 어르신분들 자신인 겁니다. 어르신분들 자신을 챙겨야지 첫 번째 어르신이 편하고 주위 사람들 다 편하고,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회까지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